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발해 흥망성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통일신라에서 후삼국으로 이제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삼국을 통일했던 통일신라가 왜 갑자기 힘을 잃고 후삼국 시대로 분화하게 됐는지 그 첫 번째 계기가 됐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해공왕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신라의 해공왕은요, 8살 때 왕위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다 보니까 진골 귀족들이 이 해공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고자 하는 반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진골 귀족 출신들이 왕위 분쟁이 이제 격화되게 되면서 이 반란 도중에 난을 진압하는 와중에 왕이 칼을 맞고 죽어있는 시체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해공왕이 피살된 것이죠. 당시 왕비였었던 해공왕의 왕비와 함께 죽음을 당한 이 해공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신라는 굉장히 암흑기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해공왕은요, 성골이 없어지고 나서 진골 최초의 왕이 됐었던 누구였죠? 바로 김춘추였죠. 이 해공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피살당함으로써 무열왕계는 이제 끊기게 되고요. 내물왕계라고 하는 그 내물왕부터 이어지는 진골 귀족 출신들이 왕위를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혼란이 가속되면서 무려 150년 동안 신라의 왕이 약 20명 정도, 바뀌는 그런 혼란의 시기가 이루어집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진골 귀족들이나 저기 왕위 분쟁은 경주라고 하는 통일신라의 수도 지역에, 중앙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중앙 제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150년 동안 왕이 20명 정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몇 년이죠? 예, 한 7점 몇 년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로만 따져도 7년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면 다시 시민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지만요, 이 왕이라는 건요,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위기간이 평균 7년이라는 얘기는요, 왕이 되면 평균적으로 7년 살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라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중앙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특히나 대표적인 지방의 반란으로 이제 말할 것 같으면 김원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김원창의 난이 있겠습니다. 김원창의 난.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은요,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김주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중앙 귀족의 출신, 진골 귀족 출신으로서 왕에 오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대 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김원창의 아버지였던 김주원이가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하고 그냥 강릉으로 낙향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김원창도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면서 지방으로 전전하다가 당시 옛날에 백제 수도였던 웅진이 있었던 웅천주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는 도독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창은 그 웅천주에서 자신의 반란의 뜻을 밝히게 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됐는데, 옛 후백제 지역과 옛 가야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 김원창의 난에 호응을 하면서요, 굉장히 큰 반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김원창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의 국호를요, 장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호를 경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연호가 나오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김원창이 반란으로 만든 나라는 장안이고요, 연호는 경운이었습니다. 자, 그럼 광개토 대왕 시절의 연호는 뭐였죠? 그렇죠, 영락이었죠. 그리고 발해 무왕의 연호는 인안이었고요. 신라시대 버풍왕의 연호는 건원이었습니다. 지금 연호가 김원창의 난으로 인해 만들어진 경운이라는 연호까지 총 4개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가 객관식 보기가 5개이니까 연호로도 문제가 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원창의 난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이런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면서 점점 신라는 지방 통제력을 잃고 또 중앙도 이런 부패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제대로 시스템이 구동되지 않는 한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통일신라가 내놓은 영웅 중에 영웅,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추고 있는 바로 장보고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장보고는 신라의 이제 완도라고 하는 작은 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싸움도 잘하고 비상하고 수영도 잘했다고 하는데, 이 신라라는 사회가 실력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혈통 중심의 사회, 바로 골품제라는 한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장보고는 이 신라 시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당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친구랑 당나라로 떠났고요. 거기서 열심히 군인으로서 승진해서 굉장히 이제 무령군이라는 군 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의 직책을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1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직책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부대로 예시 들면 대령 정도, 연대장을 하는 대령 정도의 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장보고는요, 자신이 이제 군인이던 시절 당시 당나라로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온 신라인들이 몰려 살던 마을이 있었어요. 신라방이라고 하는데 이 신라방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중개무역에 뛰어들었고 그 중개무역 과정에서 압도적인 바로 부를 획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획득한 장보고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당나라로 끌려와서 노비로 팔리는 신라인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는 당시 중앙과 지방에서의 혼란 때문에 바다에 있는 해적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잡혀가는 것을 안타까워 여겼고요. 그래서 결국 장보고는 신라로 귀국을 해서 당시 신라 앞바다에 있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신라 왕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신라 왕은 흥덕왕이었는데요. 장보고의 이런 제안에 10,000명이라는 병사를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명칭을 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장보고는 신라 앞에 있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담아서 군진이었던 바다해를 딴 청해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는 미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따로 줄 수 있는 자기가 없어서 대사라고 하는 임시직 같은 걸 주면서 이 장보고는 청해진 대사라고 불려지게 되죠. 이 장보고는 청해진을 활용해서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와 무역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부를 더 막대한 부로 부풀리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장보고는 이제 위기가 처하게 되는데요. 경주 지역에서 이제 중앙귀족의 왕위계승 전쟁에서 패배한 진골귀족 하나가 청해진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주로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장보고는 이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딸과 왕으로 이제 즉위시킬 그 사람과의 결혼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는 미천한 출신이라서 하나의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에 대한. 그래서 이 청해진 부대를 이끌고 가서 경주를 공격했고요. 적대적이었던 진골 귀족들을 없애고 그 사람을 이제 왕위에 올립니다. 하지만 즉위시킨 왕은 금방 죽어버렸고요. 그 다음번 왕과의 결혼을 억지로 이제 성사시키려고 하다가 진골 귀족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 반대한 진골 귀족들이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장보고를 암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바다의 왕자라고 이름 불러지던,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했었던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이런 왕위 분쟁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암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딸은 지방에서의 반란과 여러 가지 중앙에서의 지속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서요, 당시 지방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중앙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방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방의 하나의 귀족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족. 근데 이 호족들이 힘을 더 갖게 됐었던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이냐. 당시 이제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이 있었거든요. 진성여왕. 근데 이 진성여왕이 지방에서 자꾸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 거예요. 중앙의 권위가 많이 이제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진성여왕이 이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빨리 낼 것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촉의 내용을 받아든 지방 사람들이 분노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반란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원종이라는 사람과 애노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난이 진성여왕 때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이러한 반란으로 인해서 지방까지 엄청난 혼란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호족의 힘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으로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막 약탈을 하거나 이런 도적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족들은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고 자신을 성주 혹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라고 스스로 부르게 됩니다. 스스로. 신라의 왕이 내려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시험 문제에 어떤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대체 지방에 어떤 사람들이 호족이 될까? 그 호족이 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 유형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했다시피 총 4개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보기가 5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옛날 신라 지방 지역에 군과 형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의 유력자, 지방의 유력자가 알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면서 가까운 지방관에게 협조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죠? 예, 바로 촌이었습니다. 촌. 바로 이 촌에 있었던 이 촌주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호족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김원창처럼 중앙에서 이제 왕위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왕이
분쟁에서 패배 후에 지방으로 낙향한 중앙규정 출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호족으로 되는 케이스 중에 두 번째 사례였고요. 세 번째는 장보고 같은 유형입니다. 장보고는 나라 지키라고 군대를 줬는데 그 지역으로 그 군대로 지방에 호족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군인이 호족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번째도 장보고 유형인데 해상무역으로 부유해진 자본금을 활용해서 호족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족들이요,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차지해서 점점 커져 나가고 있었을 때 이들만으로는 좀 나라라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 형태를 만들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방 세력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엘리트 계층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하필 신라의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엘리트 계층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각 부서의 장관이나 도독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집단, 진골귀족 바로 아래에 있었던 육두품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육두품들 중에서요,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워낙에 똑똑했던 최치원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도 과거에 급제하고 당나라의 관리를 하다가 신라의 혼란스러운 소식을 듣고 신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이 바로 이 진성여왕이었는데요. 진성여왕을 만나서 개혁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성여왕이 최치원이 육두품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최치원은 이제 실망을 해서 지방을 이제 관광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런 최치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신라 사회에서는 이 육두품 세력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골푼제라는 사회 때문에. 그래서 이 최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알 수 있듯이 육두품 세력들은 신라에 대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게 되고요. 결국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과 결탁을 해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꿈꾸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육두품의 세력의 도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국가를 만드는데 사상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또 유행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불교의 종파 중에 하나였던 선종이라는 사상이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이 선종은요, 이전에 불교의 교종이라고 하는 종교가 원래 신라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 불경 같은 것들, 경전 같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경전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대신 이 교종이라는 걸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 경전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보다는 귀족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종교였는데요. 이 선종은요, 교종과 달리 경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교정을 믿기 어려웠던, 공부를 한다거나 글자를 안다거나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호족과 같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이 선종을 지지하게 되면서 지방에서도 이 선종의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선종을 지지하는 호족 세력들이 많아지게 돼요. 거기다가 이 선종의 승려 중에 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에 가져온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풍수지리설은요, 땅의 기운이 있어서 땅의 기운에 따라 인간의 길흉화복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땅의 기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었는데요. 이 풍수지리설은 아까 말했다시피 도선이라고 하는 선종 승려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풍수지리설에 따르면요, 지금 신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어느 땅에 기력이 쇠한 거죠? 바로 경주 중심이죠. 경주. 경주의 기력이 쇠하고 오히려 지방으로 또 중요성을 가져오게 되면서 지방의 중요성을 말하게 되는 하나의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호족은요, 육두품의 지적 능력과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사상적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호족들 중에 드디어 나라까지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바로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고요. 연도는 90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9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후백제는요, 이걸 만든 사람 같은 경우는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견훤은 서남해안 쪽에, 신라 서남해안 쪽에 군진의 장교로 진성여왕 때 농민 봉기를 틈타서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견훤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견훤의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신생아였던 이 견훤이를 옆에다가 이제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아이 곁으로 가서 자신의 젖을 물려서 먹인 다음에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대로라면 견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비범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삼국 유사에 따르면요, 이 견훤의 어머니가 자꾸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 이제 남성과 계속 이제 노는 것을 본 견훤의 어머니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견훤의 어머니가요, 실과 바늘을 꿰어서 자줏빛 사내에 옷깃에다가 껴놓고요, 아침이 됐었을 때 그 실을 따라서 이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못이 나왔고 땅바닥에 실이 꽂혀져 있길래 그 실을 끊어내면서 땅바닥을 파봤더니 큰 지렁이가 바늘에 꽂아서 죽음을 당하고 있었다, 죽어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이제 견훤의 아버지는 이제 지렁이라는 것이죠. 당시 지렁이는 땅에 있는 용이라고 해서 토령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비범함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훤이가 만든 후백제의 수도는요, 지금 비빔밥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전주죠. 지금의 전주인, 이전에 이제 완산주라고 불렸던 이 전주 지역의 수도를 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다음 후고구려는요, 일단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제 궁예라는 사람이에요. 이 궁예는 기록에 따르자면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신라 왕족. 어렸을 때 태어났을 무렵에 단오날이라고 하는 모내기를 끝내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날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날이.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이빨이 이미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도 했거니와 태어났었을 때 빛이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신생아였던 궁예를 높은 곳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하면서 이제 군사가 왕족이었던 그 신생아였던 궁예를 바깥으로 던지게 됩니다. 네, 일설에 따르면요, 이 궁예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유모가 이 소식을 알고 미리 건물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떨어져 내리는 그 신생아 궁예를 받는 장면 속에서 손가락이 이제 궁예의 눈을 찌르게 되면서 눈이 하나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예 사진을 보여주면 알겠지만 한쪽 눈에 이제 안대를 차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족이었던 궁예가 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입혔다고 해요. 사람들도 괴롭히고. 자, 그러다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라고 생각했었던 유모가 무릎을 꿇고 사실 신라의 왕족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에 충격을 받은 궁예는요, 절로 들어가게 됐고요. 절에 들어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행들을 멈추지는 않았다고 해요. 고기를 먹는다거나 다른 스님들 괴롭힌다거나. 그래서 스님인 채로 당시 원주 지역의 호적이었던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양길의 부하들과 함께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의 개성이라고 불리는 송악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개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도를 했지만 수도를 또 옮기는데요, 나중에는 바로 철원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몇 번 자주 바꿔요. 처음에는 후고구려였다가 이를 다시 한번 마진으로, 이를 다시 한번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이 궁예는요, 광평성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통치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후삼국이 분화되는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남북국 시대에 어떤 문화가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대외교류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를 내고 맞춰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호적이 되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유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